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립영화 만드는 영화 소상공인, 영화 사랑꾼 김홍익 감독입니다. 영화를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그 반갑습니다. 사람에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 김홍익 감독의 프로포즈, 김홍익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프로포즈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이 바로 앞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영화 감독입니다. 근데 아주 대단한 가능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 영화를 만든 이야기만큼이나 영화를 만든 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들고 그 영화를 들고 세상 밖으로 직접 걸어나간 감독입니다. 자, 우리 수원아. 네, 여기요 감독님. 자,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 프로포즈할 말씀해 주세요. 영화부터 소개해 줄래? 네, 확인해 볼게요. 자. 화려한 사건보다 사람의 감정과 관계를 따라가며 우리가 잊고 지낸 위로와 성장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지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오프닝에서 약 30초 정도로 깔끔히 이어질 거고, 이어서 감독님께서 제작 배경이나 담고 싶은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원이가 항상 대본대로 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특성이 있어. 그치? 다 대본 짜놨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맥을 달리하는 얘기를 했네. 어쨌든 우리 수원아,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이찬원 감독의 첫 장편 영화 수련. 이 수련에 대한 이야기 좀 해줄까? 네, 정리해 볼게요, 감독님.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 이찬호 감독님의 첫 장편 영화 수련입니다. 이 영화는 사건보다는 한 사람의 삶과 감정, 그리고 관계에 주목하면서 위로와 성장의 의미를 담담하게 담아낸 작품이에요. 오늘은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지 이찬호 감독님과 함께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준비된 대본의 흐름을 최대한 살리고 방송에서는 자연스러운 연결 멘트 위주로 지원 드릴게요. 감독님? 그래 잘했어. 자, 우리 이찬원 감독의 영화 수련. 이 영화 수련은 좀 독특한 설정이 있는데 그 독특한 설정은 프로그램을 해가면서 하기로 하고, 실제로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상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영화를 만든 뒤에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그 아주 특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자신의 작품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이찬원 감독과 함께 직접 해외 영화제 출품, 배급을 어떻게 했는지,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해외 배급사에게 맡기지 않고 제작진이 직접 해외 영화제 출품과 배급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19일 바로 이번 주 목요일 드디어 개봉합니다. 그 영화 국내 관객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이분에게 영화 이야기만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화를 왜 시작했는지, 한 편의 영화를 어떻게 완성했는지, 그리고 아무도 길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자기 영화를 들고 세계로 나갔는지, 오늘의 게스트, 영화 수련을 연출하고 제작한 이찬원 감독입니다. 어서 오시죠, 감독님.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감독님, 저랑 덥지만 바짝 오세요. 우리 스튜디오가 넓진 않지만 마이크 세팅 때문에 가까이 오시는 게 필요하고. 자, 감독님 정말 간만에 뵙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감독님하고 저하고 사실 종종 우리 한국영화감독조합 안에 있는 독립영화 배급위원회 모멘텀에서 만나기도 했고, 이찬원 감독님의 그 기본적인 해외 수상 소식을 매번 제가 들었어요. 심지어 듣고 또 듣다, 정말 개봉하기도 전에 영화 해외 영화제 정말 상을 많이 받는 소식을 들어서 부럽기도 했고, 도대체 저렇게 상을 많이 받는 비결이 뭔가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그 비결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어쨌건 이찬원 감독님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수련을 연출한 이찬호라고 합니다. 정말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뭐 제가 이렇게 말주변머리는 없지만 진솔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찬원 감독님하고 예전부터 만났을 때 참 사람이 진국이다, 그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오늘 또 그 진솔한 이야기까지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이찬원 감독님의 영화 수련, 그리고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외 영화제에서 그렇게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꼼꼼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신청곡은 우리 영화 수련에 참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바로 자우림의 일탈인데, 답답한 현실을 뛰쳐나가고 싶은 청춘들에게 폭발적 에너지를 드립니다. 영화 수련의 주인공들이 세상으로 튀어나가는 정서와 정확히 겹칩니다. 방송 텐션을 확 올려드리는 좋은 오프너, 자우림의 일탈입니다. 매일 똑같이 꿈
내가 도망칠 곳을 모두 원해 무언가 색다른 것을 모두 원해 모두 원해 나도 원해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노랗게한 일 멋있나는 일 없을까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신도림 여관에서 스트릿쇼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춤을 선보기 하루 전에 홀딱 삭발을 비오는 겨울밤에 박수조기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신도림 여관에서 스트릿쇼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춤을 선보기 하루 전에 홀딱 삭발을 비오는 겨울밤에 박수조기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사실 영화를 보고 감독을 만나는 인터뷰에서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앞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수련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이찬호 감독이 왜 영화를 시작했는가? 거기서 출발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질문. 처음으로 나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생각했던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실제로 영화를 좋아하는 것하고 내가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감독님에게 그 경계가 넘어간 순간 언제였습니까? 그때 생각했던 영화 감독과 실제 영화 감독 해보니까 다른 것도 꽤 많을 텐데 자, 질문 드립니다.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되게 내성적인 친구였어요. 그리고 말을 하기보다는 보통 몸으로 이제 축구나 이런 걸로 친구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고 또 제 안에 가진 뭐랄까요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예술적 뭐랄까요 그냥 좀 예술에 대한 선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진 재능이 뭐 많진 않거든요. 제가 뭐 글을 잘 쓴다든가 그 당시에 글을 잘 쓴다든가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싫어했었고요.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린 것도 아니고 그럼 나중에 그러면은 뭔가를 찍어서 내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학을 그쪽으로 하게 됐죠. 동국대 영화영상학과에 들어와서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히나 사람들 앞에서 뭐랄까요 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떨려하고 이런 수줍어하고 그런 사람인데 영화 연출을 시도하다 보니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스태프들한테 제가 가진 그림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그걸 말로 그 그림을 상대방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림을 그려줘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물론 배우분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게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힘들다 그래도 조금씩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림은 있으니까 그래도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이 제가 좀 그 당시에 대학교 때 빠르진 못해도 그래도 좀 천천히라도 꾸역꾸역 말씀드리면 잘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를 하기 또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단편 영화를 찍게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죠. 지금 우리 감독님 자연스럽게 차분히 단편 영화 만드는 시각 딱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음 질문이기도 해서 바로 그냥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구해줘, 플라멩고 소녀 같은 단편을 거쳐왔고 만들어왔고 그리고 또 박정범 감독의 현장 조감독까지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느꼈던 느낌,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영화적인 생각을 현실에서 겪어보고 더구나 다른 사람이 연출한 현장에 조감독까지 했을 때 그런 수련 과정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좀 다른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주 소심했다고 했는데 조 감독은 소심해서 과연 가능할까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땠어요? 영화를 만들 때 좀 그래도 학교 친구들이니까 이제 대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서로 이제 품앗이하는 내가 연출할 때는 그 친구 도와주고 그 친구는 그런 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실제 그 장편 현장 조감독을 하면 뭐랄까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성격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뭐랄까요? 무슨 모든 직장인들도 아니면 뭐랄까요? 뭐 예술계 모든 사람들도 가정에서 집에서 그리고 하더랑 직장에 가서 밖으로 나가면 또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의 제 안에 갖고 있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증폭해서 뭐랄까요? 좀 더 그 필요에 맞게끔 제가 맞춰 갔던 거죠. 그러면서 좀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그리고 스스로의 뭐 어떤 그런 견딤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또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 네,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 건 분명했을 텐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건 대단한 큰 변화잖아요. 그거는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오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대학교 때 그런 고민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였죠. 이미. 그렇고 또 저 대학원도 가면서 그때도 단편을 찍었었기 때문에 단편을 좀 여러 편 찍었습니다. 지금 공개된 작품들이 3편인가요? 2편이 3편인가? 그런데 그 전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런 과정들도 겪고 그리고 현장에 가면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뭐 그렇죠. 나름 모든 조감독님들이든 뭐든 그 상업 영화든 독립 영화든 장편 영화 40명, 50명, 60명 이르는 이런 현장 속에서 들어가게 되면 자기만의 방식이 있을 텐데 각자 다 스타일이 다르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강력한 카리스마로 뭐 저기 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이해를 구하고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워낙 박정범 감독님 카리스마가 강하셔서 뭐랄까요 그 감독님의 옆에서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지 제가 뭐 워낙에 감독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조감독으로서 일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처음에 굉장히 못했죠 제가 무지하게 못했고 감독에게 대해 죄송한 상황도 많았었고 지금에 와서 지금의 나라면 그 조감독실 다시 돌아가다면 하고 꿈을 꾸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최선을 다한 모습에 너무 나무라지만은 안아주셨고 또 감사하고 뭐 그랬습니다. 뭐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단한 삶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청춘과 꿈을 향한 벅찬 에너지를 선사하는 음악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실게요.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약간 수련이란 단어에 좀 꽂혀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때 수련이라 하면 그 더러운 물에서 피는 어떤 꽃? 그 초반 당시에는 오 그래 나는 이런 영화를 찍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버전의 시나리오를 썼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원래 이 수련의 시나리오는 제 기억으로는 그 워낙 박정범 감독님의 옴니버스 시나리오가 감독이 갖고 계신 수련이라는 작품 시나리오가 따로 있었어요. 그 시나리오가 있다가 거기에서 그 옴니버스였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단편을 너가 한번 연출을 해볼래? 에서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그런 다음에 야 그러지 말고 이 단편을 장편으로 한번 벌려볼까? 그리고 감독님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시나리오 같이 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제작 지원 내고 뭐 하면서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 과정 그 시점에서 계속 수련을 주제로 한 수련을 테마로 한 시나리오 버전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스토리가 다른 전혀 예, 다른. 완전히 다른. 그래서 근데 그 바다에서 벌어지는 소년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스키장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좀 약간 어린 고등학교 아이들의 그 이야기사 구조가 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게 이 버전이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들. 연기를 하는 사람이면 제가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신인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련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그 여배우를 꿈꾸면서 이제 상경하는 그런 그렇죠. 인물이거든요. 이거는 나도 쉽사리 감정을 정말 그 인물을 따라가기도 쉽고 그 인물을 잘 알 것 같은 왜냐면 저 같으니까. 우리 영화 수련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어떤 감독님의 어떤 주제 그리고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게 뭘까요? 수련이라는 게 저는 더러움에서 피어나는 어떤 식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식물의 아름다움, 예쁜 꽃이 아니라 저는 그 물속에 잠긴 줄기 그리고 뿌리 같은 그런 그 어두운 물속에서도 산소를 공급하면서 그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고 하지만 좀 너무 안타깝고 슬픈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검은 물 속에서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견뎌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좀 주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련 제목의 어떤 이중적인 의미랄까요? 그 정말 신체적인 수련, 정말 정신적인 수련, 내가 성장하는 그런 수련 의미도 담고 싶었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들, 좀 달라지고서 자신을 움직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편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진짜 상경하는 여성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근데 문제는 여기서 타인의 고통을 몰라서 벌어지는 그 균열들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전가가 돼요. 근데 그게 물론 그러게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사람이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고통을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아프게만 대하면 그리고 좀 일방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거나 어떤 나쁜 영향력을 미치면 이게 일이 정말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게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작은 그런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을 이 수련 영화 속에서 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영화 수련을 직접 보시면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너무 많이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 왜냐면 스포일러가 되는 것보단 영화를 직접 보고 느끼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우리 감독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만 삶에 있어서의 수련 과정 그리고 또 그런 수련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실제 수련 이게 중의적으로 쓰인 건 분명하고 그 꽃보다는 줄기 뿌리에 더 집중 물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좀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뭐랄까요 그런 마음으로 한신 대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하시니까 그 영화 수련의 본질적인 어떤 의미에 좀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영화를 통해 직접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고 인터뷰를 계속하자면 지금 우리 제목에서 실제로 제가 다음 질문이 왜 수련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미 하셨네요. 네, 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영화 수련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찬원 감독이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품었던 질문들이 한 곳에 모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화 수련회는 특별한 장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안에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연극 극단에서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공연합니다. 그래서 그 갈매기를 공연하는 어떤 연습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영화 안에 희곡 갈매기가 함께 하는 거죠. 이 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안톤 체홉의 연극 갈매기 그리고 영화 수련. 어떤 맥락의 두 것이 같이 딱 접점을 마련하게 되는 걸까요? 영화를 디벨롭하면서 이제 그 시점이 온 거죠. 그 영화 속 그 연극 하시는 분들이 극을 올리는 그 작품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중극의 그 작품을. 그래서 서치를 하고 예전의 기억들도 떠올려 보고 하다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그 당시에 대학교 1, 2학년 때 읽었던 체홉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30대 40대가 되어서 다시 읽어보니 오, 야 이거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톤 체홉의 갈매기에서 인간관계가 하나하나 균열이 발생하거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을 갈구하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계속 관계가 엇갈립니다. 그리고 이거 영화 수련의 시나리오랑 좀 닮은 것 같은데 물론 영화 수련은 사랑이나 애정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물론 갈매기도 단순히 사랑 얘기는 아니죠. 그 사랑의 완전 반대적인 이야기고 존재론적인 이야기인데 닮았다. 그 지점들이 좀 닮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물들이 약간 이 캐릭터 와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갈매기의 체육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예술 아주 그 고양된 예술 폰이랄까 그런 것들을 원하는면서도 또 자기의 사랑 애정을 갈구하고 그건 저는 인간적인 아주 모습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련에서도 주인공 효원 같은 경우에도 이 정말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 그리고 좀 이 연극 무대에 서고 싶어 연극 무대에 서서 예술 혼이랄까 너무 거창하지만 예술 혼, 뭐 예술적인 그런 에너지 이렇게 뿜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아주 강력한 인물이었거든요. 아 정말 체홉의 갈매기 속의 니나 캐릭터가 니나랑 이 효원의 수련에 나오는 효원의 캐릭터가 무척 닮아 있었다. 그리고 정말 인간관계 엇갈림이 끝까지 가는 체홉의 갈매기와 수련도 꽤나 닮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연극 체홉의 갈매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 그리고 그렇게 좀 닮아 있었기 때문에 한 씬 한 씬 그냥 연극 연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연극에 담겨 있는 그 캐릭터의 열망 그리고 그 주제도 통해서도 이 효원의 실제 삶과 연결시켜서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쉽게 말하면 니나의 대사로 효원의 진짜 속내를 말할 수 있겠네? 라는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발견했다. 감독님에게 서울은 어떤 공간인지 궁금했습니다. 영화 수련에도 그런 부분이 잘 표현된 것 같은데 감독님 생각하시는 영화 수련에서의 서울은 마치 사랑 같은 어떤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감독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연출하시겠지만 그 영화 속 한 프레임을 찍을 때 인물이 있고 그 배경에 어떤 배경으로 나오는 그 풍경들 혹은 미장센들이 그 인물의 어떤 정서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주제적으로도 생각하고 찍기 때문에 서울의 배경, 그러니까 저희 영화에서 그 은서의 할아버지 인 영훈이 그러니까 폐지를 죽는 분이신데 그 과정 그 분의 어떤 프레임을 잡을 때 아주 쓸쓸한 그 서울의 풍경들이 많이 잡히고 또 주인공들이 사는 반지 앞방의 앞에 그 언덕배기를 담을 때도 뭐랄까요 좀 답답하지만 팍팍한 느낌 그런 이 서울의 배경도 담겨 있고 또 수연의 집 같은 경우는 아주 고급 아파트가 나오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도 이 좀 뭐랄까요, 그 고급 아파트를 올려다 보면 왠지 모르게 부자들이 살겠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 넓은 집에서 그 수연이, 영화 속 그 수연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수연의 캐릭터는 이 연극 배우가 만들고 있는 그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연극 갈매기의 주연 여자 배우 역할이겠죠? 예, 기존까지 계속 주연을 하다가 이번에 미끄러진 음. 그 주인공 효원의 스승이 되는 연기 선생님이 되면서도 아주 선배 연기가 성공한 연기자입니다. 그냥 그 연기자는 좀 아주 비싼 아파트에 이렇게 높은 그런 곳에 살지만 텅 빈 곳에 외로이, 그리고 좀 뭐랄까요, 뭐 쓸쓸하게 외로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담을 때 당연히 이 서울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왜냐면 그게 인물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 인물, 일종의 서울의 풍경이 그 인물들의 거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찍을 때 그 풍경이나 미장센도 감독들이 다 뭐랄까요, 인물을 생각하고 주제를 생각하면서 담길 노력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 영화 안에 제목에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담았는데, 감독님 설명하셨듯이 영화 수련에 아주 아름답게 핀 수련도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그 수련이 피기 위해서 아주 어둡고 검은 물 속에 잠겨 있는 줄기와 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련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되니 실제로 서울 역시 마찬가지죠. 아주 활짝 펴 있는 아름다운 공간, 또는 반지하방에 그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공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쨌든 청춘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 그리고 또 뚫고 나가야 되는 한계, 이런 것들을 영화 안에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목 안에 그게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영화 수련이라는 의미 네. 자체가. 감독님 이 영화를 제작 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나요? 아니면 제작비를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서울 영상위에서 받았고,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도 받았고, 제작 지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한국 영상위에서도 받았고요. 이제 합쳐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써서 지원하고 공모에 당선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감독님은 당선되어서 어쨌든 그 기쁨을 맛보셨지만 정말 수많은 공모에 떨어져 봤다는 얘기도 하신 거잖아요. 수없이도 단편할 때도 그랬고 수없이 떨어져 봤습니다. 수없이. 배우도 역시 수없이 오디션에 떨어지는 것처럼 감독도 자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지원하지만 수없이 떨어졌다, 이런 어떤 매칭이 되네요. 네, 그래서 한 단계 딛고 일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다. 공감이 잘 돼서 자연스럽게. 맞아요. 방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 역시 뭐 어디 오디션장 가면 뭐 짧으면 뭐 30초, 길면 몇 분 정도, 10분 가까이 오디션을 볼 수도 있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얼마나 또 많이 떨어지겠어요. 거기 현장에만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보통은 서류 탈락,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서류 탈락 무지하게 많이 해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니까 좀 약간 웃긴데, 그 배우분들이 그런 끔찍한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그 당사자들이 사실 우리 같은 인간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수많은 사람이 지원하고 자신의 작품에 어울릴 만한, 더 맞을 사람을 찾는 게 저희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어쨌든 운명이긴 합니다만 노력을 하긴 해야죠. 서로 우리도 그만큼 노력하고 있고 배우분들도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셔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딱 인연이 되면 이렇게 또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어거지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자, 뭐 우리는 사실 뭐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빌런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 솔직히 가끔씩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화 이 수련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영화를 볼 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요새는 이 영화 어떤 영화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좀 단순하게 얘기해요. 재밌어? 재미없어. 볼만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뭐 이를테면 위로가 돼? 또는 어쨌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감독님의 입장으로는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어떤 걸 줄 수 있는 영화인지 이 부분을 좀 잘 한번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어쨌든 이 방송을 보고 영화 수련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 수련을 보고 나는 어떤 게 느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공감에 있어서는 관객분들이 제 영화를 봤을 때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도 저렇게 힘들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혹시 약간의 권력 관계에서 내가 실수한 거 없나? 이런 작은 아주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성공이겠죠.
아, 내 인생에도 그런 수련 같은 게 있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공이었죠. 그런 거를 위해서 최소한 제 깜냥 안에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영화 수련에 대한 어떤 감상 포인트? 저는 어떻게 느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 게 나이에 따라서 바라보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10대를 지나쳐서 20살 그리고 또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고 꿈을 찾아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연령들은 뭐 20대라고 얘기하자면 그들에게서 나와 함께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고 아 힘들다. 나의 지금 삶이 너무 힘든데 저들처럼 삶의 어떤 희망과 용기를 갖고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생각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감독님 말씀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면 그래 나 20대 어렸을 때는 저런 일들 많았었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꼭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뭔가 지금은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을 좀 갖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성찰 그런 것들을 느끼지는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감상평을 한 셈이에요. 그런 걸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 수련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청곡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된 수련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난 몰래 내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의 우리 이찬호 감독님을 통해서 꼭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화를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화는 사실 영화를 촬영하고 완성한 뒤에 본격적이 시작이 돼요. 제작한 뒤에 이 영화를 과연 내 영화를 과연 누가 봐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이찬호 감독님 특별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해외 영화에서 엄청난 수상과 그리고 또 초청과 이런 걸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섹션 셋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원아, 우리 이찬호 감독님의 영화 수련이 해외에서 받은 초청 그리고 또 해외에서 수상한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줘라.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찬호 감독의 첫 장편 영화 수련은 해외 25개국 65개 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았고요. 11개 국제 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해외 배급사의 도움 없이 감독이 직접 출품하고 배급해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직접 해외 영화제에 문을 두드렸는지, 어떤 전략을 짰는지 독립영화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제 방법을 이야기로 들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감독님이 어떻게 성공했는지가 궁금한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하는지 이게 일단 궁금한 거죠. 단편 때는 당연히 제가 직접 했었고 그리고 딱 한 번 이제 배급사를 통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주국제영화제가 선정되고 그 플라멩코 소녀란 작품이 그 직후에 바로 배급사에게랑 잘 얘기가 돼서 배급사가 그 이후의 영화제들은 이제 배급사가 다 진행을 했거든요. 제 경험치에서는 그래서 저도 장편 때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 1년간은 영화제 돌고 그 다음에 개봉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잘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영화 배급사한테 맡겼고? 아니요. 배급사에 결국은 못 바뀌었죠. 그러니까 콜카타 국제영화제가 선정이 된 이후에 해외 배급사의 문을 한번 두드려 봤는데 실패를 했죠.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이 전 귀에 꽂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예 영화 이를테면 편집본 나오면 바로 배급사한테 가야 되는 거죠. 편집본 나오면 이제 그러면 그때 같이 처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 왜냐면 뭐 월드 프리미어니 뭐니 이게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저는 콜카타 국제영화제 선정됐을 때 그냥 그러면 인도부터 끝난 거구나. 그러면 인도 영화제 말고 다른 데도 내봐야지 뭐 이런 식의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월드 프리미어가 끝난 거죠. 그러다 다음에 이제 지역 프리미어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 말씀은 저기 사실 일테면 어떤 지역에서 월드 프리미어가 딱 되면 다른 데서 꼭 월드 프리미어가 아니면 초청하지 않은 영화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역 대륙별로 확실하게 월드 프리미어를 어디서 오픈하고 그게 끝나면 이제는 로컬로 지역에서 하나씩 계획하듯이 오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어디서 딱 받아버리면 이 순서는 우리가 원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씀이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는 않고요. 제가 추정컨대 처음부터 같이 하시죠. 영화 일은 이너서클들이 너무 하나 설명을 안 해. 이거 전혀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맥락은 아직 모르고 있고요. 제 경험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단편 때처럼 제가 영화제 내면다가 배급사에 맡길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장편은 처음부터 하는 게 누구의 영화든 내가 만든 영화를 배급사한테 주고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관심이 있다고 해도 배급사에게 휘둘려서 계속 가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어쨌든 두 번째는 뭐 어쨌든 같이 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첫 번째, 나의 영화를 관심 없어하는 배급사를 계속 쫄라대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 우리 사실 어떤 영화제를 먼저 해서 월드 프리미어가 어디가 되고 그래서 뭐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약간 이찬호 감독님 약간 지금 하신 것들을 보면 정말 많은 영화제에 출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프로세스에 맞춰서 한 건 아니잖아요. 무식하게 그렇죠. 난 그게 궁금한 거야. 왜냐면 무식하게 돌진한 거예요. 무식하게 돌진해서 출품을 엄청나게 했어. 도대체 몇 개 정도의 영화제에 출품했습니까? 셀 수가 없고요. 된 것보다 안 된 게 또 많겠죠. 당연히. 정확히 몇 개다라고 세보진 않았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건 말이죠. 해본 사람 알아요. 자신의 영화를 해외 영화제에서 공식 초청하는 게 생각보다 쉽다고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을 받는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이찬호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애써서 그냥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작품이 좋으니까 됐다는 건데, 근데 이 작품이 좋다 해도 본인이 직접 출품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가요? 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너무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그 국제영화제 출품할 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뭔가 막 입력할 게 많아요. 하나하나 입력하고 미리 그 잉글리시 EPK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면 영화제 쉽게 말씀드리면 익숙해지면 그 영화 국제영화제 낼 때 한 두세 시간 안에 한 군데는 낼 수 있습니다. 두세 시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필름 프리웨이라고 토론토, 밴쿠버, 썬댄스 이런 데 다 필름 프리웨이를 음흠. 통해서 내요. 네. 프리의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해 놓고 그 저기 영화제에 자기에 맞는 영화제를 픽해서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게 출품을 하면 되는 영화제가 있고 라틴 쪽, 스페인 쪽 요 영화제에서는 오히려 저기 페스트홈이라고 있습니다. 페스트홈. 네, 페스트홈이라고 해서 거기를 통해서만 낼 수 있는 영화제도 있고요. 사람마다 영화를 보는 눈이나 생각이나 이런 기준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슴속으로 이제 받아들이는지 못하는 영화가 있고 받아들이는 영화가 있고 관객마다도 다 다르고 또 한 명의 관객이 수많은 영화를 볼 때마다의 감정이 다 다를 텐데 그래도 어디 세상 어딘가에는 제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대다수일지라도 어딘가에 내 영화를 좋아할 분이 분명히 있긴 하다라는 것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속된 말로 너무 쫄지는 말자.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사실 자신의 영화를 도와줄 사람이 한국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세계로 나가서 자신의 영화를 보여주고 그들과 영화를 본 뒤에 그 기쁨을 한껏 마음껏 누려보셔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 감독님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시간을 생각보다 후딱 지나갔네요. 후딱 지나갔어. 와.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해외 정말 상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초청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곧 이번 주에 개봉을 하잖아요. 그죠? 영화를 개봉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처음이다. 데뷔작이니까. 그죠? 네. 이 데뷔작을 개봉한다는 느낌이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개봉할 수 있는지 지금 상황이 몇 개관 정도가 오픈되어 있으면 지금 독립영화 사실 오픈을 거의 안 해줘가지고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은 작품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관이 많이 오픈됐을까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조금씩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 독립영화관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지금 확정된 곳이 8군데 정도 있습니다. 핵심은 좀 단순합니다. 네이버에서 영화 수련 치시면 8월 19일 그죠? 8월 19일 개봉하면 그때서부터 개봉하는 영화관과 예매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예매를 하시면 확실하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될 테고 그게 많이 뜨면 뜰수록 관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스코어가 많아지면 줄수록 영화관을 늘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영화제에서 초청받고 상을 많이 받은 작품 우리가 봐줘야 되죠. 그리고 영화 만드시는 분들 이렇게 만든 걸 보고 내 영화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랑 어떤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까 이런 생각해 보셔야죠. 이렇게 만들면 상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런 영화를 어떻게 해외에 론칭했는지 들으셨으니까 이번 작품 영화 수련을 직접 한번 보시면서 그런 마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서 볼 수 있는데 거기를 많은 사람이 몰아서 가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인 어떤 영화관이 있다면 지금 오픈된 데가 어디죠? 100% 확정된 데는 그날 집이가 있어서 집이. 우리 감독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지금 집이가 확정된 그 관이 있는데 그게 8월 22일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네, 압구정 CGV로 압구정 시집이 토요일이네 토요일. 그날 아까 친구가 보내줬는데 그날 그 압구정 CGV 딱 눌러보니까 오디세이 쫙 근데 거기 수련만 딱 하나 있어. 오디세이는 예매율이 거의 막 다 차가고 있더라고요. 벌써 지금 그게 신기한. 저희는 이제 오픈했었기 때문에 전혀 아직 미약한 상태고요. 좀 그게 도와주시면 도와주셔야지. 우리 감독님 멋진데 지금 보니까 오디세이 그리고 또 스파이더맨 여기 정면으로 맞짱 뜨고 있네. 그 카톡 사진 보여주면서 그 친구가 크크크크 하면서 형 이거 보세요. 뭐냐? 아씨 큰일 났네. 막 이러다가 독립영화, 예술영화 그리고 좀 차분하게 보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디세이 한번 보시고 나서 저희 그리고 저도 신인이고 배우분들도 대부분 신인이고 당연히 사람들 잘 모르죠. 그래서 들여오시기가 꺼려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느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강력하게 부탁을 드릴 말씀 다시 한번 드리자면 영화 수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련 단계를 거치고 있는 젊은 청춘들 본인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통해서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영화 수련 이번 주 8월 19일 국내 개봉 시작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8월 22일 예. 토요일 날 압구정 CGV에서 GV를 한답니다. GV라는 건 감독님이 직접 여러분들 맡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자, 그때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여러분들 많이 예매를 해주셔야 우리 이찬원 감독님 다음 영화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독립영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봤을 때 정말 신나고 기분 좋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차분하게 관조하는 그런 영화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화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꼭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런 영화를 만들기 원하고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독립영화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편집실에서 완성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장에서 어두운 극장에서 관객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 영화를 보면서 그거를 좀 마음으로 느끼고 머릿속에 기억이 남았을 때 그때 정말 영화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객들이 너무 소중하고요. 그때부터 영화제의 출품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 많은 영화제가 동등하게 저한테 똑같은 가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내 극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그 미래에 만나게 될 관객분들이 정말 소중하죠. 동등하게. 그리고 더욱 고마운 것은 저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영화를 봐주시는 거면서 고마움은 배가 될 수밖에 없죠. 좀 그래도 다양한 영화가 한국에 많이 저는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씩 아주 소소하게나마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좀 조금씩이라도 좀 찾아주시고 오디세이 보고 나서 독립영화도 한 번씩 봐주시고 이렇게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우리 이찬원 감독님 우리 영화 수련 이번 주 개봉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이찬원 감독님 다시 만날 수 있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예매를 하셔야 돼요. 영화를 보러 가셔야 돼요. 돈을 내고 보셔야만 영화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찬원 감독님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이찬원 감독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청취자에게 프로포즈한 것은 뭘까? 오늘은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도전에 대한 프로포즈를 드리고 싶어요. 이찬호 감독님처럼 거창한 지원 없이도 직접 길을 찾아 나가서 세계와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감독님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 맞는 말이야. 이 영화라는 게 참으로 이상합니다, 여러분. 만드는 동안에는 완성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성하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하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고 어떤 때는 문을 두드려야 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찬원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것은 어쩌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영화의 관객을 찾아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호익 감독의 프로포즈, 저희는 다음 주 또 다른 프로포즈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수원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네,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독님.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네, 지금까지 수원 FM 96.3MHz 김호익 감독의 프로포즈 진행의 김호익과 수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의미 있는 프로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신청곡은 어두운 밤과 고독을 홀로 견디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노래 아이유의 이름에게입니다.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수련을 이어가고 계신 여러분, 어두운 물밑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수련꽃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참 고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음악이 여러분의 고단함을 다정하게 다독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꿈에서도 그리운 목소리는 이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 글썽이는 그 메아리만 돌아와. 그